드디어 이제 118쪽의 감정평가론입니다. 자, 맨 처음에 감정평가의 의 또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과 학설이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런 다양한 주장과 학설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우리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의 규정을 보게 되면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왜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보면 결국 이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화 될 수밖에 없고, 이 불완전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 시 지불된 금액인 가격과 그 물건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격과는 별도로 그 물건의 정확한 가치가 얼마인가를 판단해 줄 필요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우시게 될 그 내용 중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치 형성의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요인들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가 요구될 수밖에 없더라. 요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또 오른쪽 넘어오시면 감정평가의 기능글에서 크게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도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 물어볼 때 거의 단답형입니다. 다음 중 감정평가의 기능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근데 거기 보시면 경제적 기능은 4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 기능은 경제적 기능이 3가지가 있고 정책적 기능이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정책적 기능 4가지만 기억할 겁니다. 왜냐? 어차피 보기가 5개이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정책적 기능을 집어넣고 5번쯤에 경제적 기능 1가지를 집어넣으면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이 나오는데 요건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간평 규칙의 규정들이거든요. 일단 토지가 나오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이 뭐냐? 이것도 나중에 배울 대목이긴 하지만 기초 때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공시지가 기준법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토지 나오면 답이 뭐니? 이런 정도밖에 안 물어봐요. 저 토지가 나왔는데 무슨 원가법이다. 다른 방법을 붙여보면 그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건물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이에요. 근데 이 문제도 꽤 자주 나왔죠. 그래서 건물자 나오면 무조건 답은 원가법이어야 되는데 원가법에서 맞는 경우도 있었고, 건물 써놓고 뭐 거래사례 비교법이다라고 해서 다른 말 집어넣음으로써 틀리게 만든 문제도 꽤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고 과수원도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를 묶었을 때 자동차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모두는 원가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중고 자동차 시장 있죠. 근데 중고 비행기 시장 본 적 있습니까? 중고 선박 시장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는 워낙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또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장에서 자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의 바탕을 두고 얼마의 값어치가 남아있는가라고 평가하는 원가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 고정자산을 보면 영업권, 특허권, 의장권 등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단 말 나오죠.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마지막이 권으로 끝나면 권자 돌림은 무조건 답이 수익환원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 조심할 건 태극권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태극권 말고 무슨 권자 돌리면 무조건 답이 뭐라고요? 수익환원법 또는 수익자 들어가는 게 답이에요. 수익 방식이다 또는 수익환원법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임대료도 당연히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고, 이건 저희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감평규칙 일종의 법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뒤에 넘겨보시면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공적평가와 공인평가가 나오는데 이건 평가 주체, 누가 감정평가하느냐를 가지고 공적, 공인평가 구분이 돼요. 근데 핵심은요, 공적이에요. 공적이란 말 들어갔으니까 공적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공인평가는 그 공적 기관의 의뢰를 받은 자격이 있는 개인에 의한 감정평가를 공인평가라고 하는데요. 약간 사입이지만 공인할 때 인이 한자로 사람 인자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 인자라고 보시면 기억이 좀 더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공인평가할 때 이는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네, 사람 인자라고 보신다면 아, 사람 인자니까 개인에 의한 감정평가겠구나 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반드시 감정평가해야 되느냐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느냐를 가지고 반드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필수적 평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임의적 평가다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공공이 토지를 개발하고자 수용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토지 수용 시 보상을 위해서는 그 토지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토지 수용 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므로 필수적 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돈이 부족할 때 은행을 찾아가서 주택 등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고자 할 때 은행,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 담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금융기관의 담보 물건의 가치 평가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의적 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평가 목적에 따라서 공익평가와 사익평가 구분되는데, 잠깐 오른쪽을 보시면 평가 목적이란 말 나오면서 공익평가, 사익평가 구분하고 있죠. 말 그대로예요.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익평가고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평가는 사익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토지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거 맞죠? 우리 재산세 부과하면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이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토지든 건물이든 세금을 부과하려면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세금 부과와 관련된 감정평가는 특정 개인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사회 구성원 다수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공익평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기관, 은행 입장에서 담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그 금융기관,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금융기관의 담보 물건의 가치 평가는 사익평가이면서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의적 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2번에 평가사의 소속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뭐 수시평가다, 참모평가다 나오는데 얘네들은 기출은 물론이고 모의고사에서조차도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 즉 보통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데 얘들은 의외로 잘 나와요. 근데 소급평가,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평가 조건에 따른 구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는요, 시점에 따른 구분이라고 기억하시면 훨씬 빨라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점은 뭐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점 3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법에서 배우신 바가 있지만 소급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의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장이 아무리 복잡하고 길게 나와도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과거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정답은 소급평가가 되는 거죠. 또 현황이란 말은 그 자체가 현재 상황의 준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점은 현재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때가 있겠지만 우리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현황평가,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근데 감평 규칙이 어떻게 써 있냐면 현황평가란 기준 시점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규제를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현황 속에는 일시적이거나 불법적 이용은 배제가 된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현황이 현재 아니었습니까? 그럼 소급이 과거, 현황이 현재 시점이면 시점 남은 건 미래밖에 없잖아요. 그럼 조건부 평가와 기한부 평가는 모두 미래 시점인데 이때 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하는 평가는 기한부 평가고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하는 평가는 조건부 평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문장 비슷한 문장 2가지 만들어 날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A라는 토지가 3년 후에 상업용이 된다면 3억이다 라고 문장이 나왔대요. 그럼 일단 다른 거 없다고 보고 A 토지가 3억이다. 즉 A라는 토지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했으니까 그 자체가 감정평가니까 맞죠. 근데 그 3억은 몇 년 후? 3년 후죠. 그럼 3년 후자가 붙었다면 시점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죠. 그렇다면 그것만 놓고도 조건 아니면 기한부 평가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예측되잖아요. 근데 핵심은 상업용이 된다면 그랬죠. 그럼 된다면은 상업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확실, 불확실. 그럼 불확실한 미래가 전제니까 조건, 기한. 조건이에요. 그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던져봅니다. A 토지가 3년 후에 상업용이 되므로 3억이다 하면 되므로가 나왔죠. 그럼 확실하죠? 무슨 평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그럼 일괄, 구분, 부분, 개별 이런 말 나와요? 나옵니까? 예, 그런데 여긴 쓰여져 있지 않지만 모든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개별평가예요. 개별평가가 뭐냐? 왜 안 썼느냐?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개별. 그 말은 뭐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감정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일괄, 구분, 부분 평가는 모두 개별평가 원칙의 예외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제가 편의상 가로 2번에 구분평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일괄 부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기역자 들어가는 구분평가 보시면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으면요. 이 말 나오자마자 정답을 9분 찍을 거예요. 하나의 물건 나오자마자 답은 9분이에요. 왜? 여러 가지 평가 방법 중에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이 말 나오는 건 9분 하나밖에 없거든. 오케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단적인 예로 여기 1필의 토지가 있대요. 그럼 필지가 몇 개예요? 하나죠. 우리 총론 배울 때 필지란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로서 법적 개념의 토지라고 배웠던 기억 있으십니까? 그럼 결국 법적인 개념의 토지인 필지가 하나다. 이 말을 해석하면 법적으로는 물건이 몇 개? 하나. 그런데 그 1필지가 각각 A 부분, B 부분이 나눠져서 A 부분은 주거 용도로 이용이 되고 B 부분은 상업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더래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같은 땅도 그 땅이 무슨 용도로 이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상업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럼 가치가 다른 부분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무슨 평가 그래요? 기억, 구분평가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따로따로 평가했잖아요. 예컨대 주거용 부분이 3.3 제곱미터당 뭐 100만 원 가고 상업용 부분은 200만 원 간다. 이렇게 따로따로 평가했죠. 그럼 나중에는 이걸 합해서 이 전체 가치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평가의 방법은요. 부분평가, 가치가 다른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된 금액을 합산하면 그 대상 부동산의 전체 가치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시겠어요? 예. 그게 이제 구분평가였고요. 그 다음에 만약 문장 속에서 복합부동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복합부동산이란 말이 나오면 일괄 아니면 비읍, 부분평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에요. 근데 일괄평가라고 할 때는 이제 문장으로 나올 때는 복잡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일괄평가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감정평가한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보세요. 어차피 복합부동산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지 플러스 건물이거든요. 그럼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대요. 근데 이 건물의 용도를 따져보니까 주거용 건물이래요. 그럼 주거 용도의 건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주택이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곰돌이라면 곰돌이 입장에선 집 한 채 산 거로 생각하는데 집을 매입할 때 관련 문서는 두 개를 받잖아요.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 두 가지를 받는 거 맞죠? 그럼 결국 뭐다? 내 입장에서는 집 한 채 구입한 걸로 보였지만 법적으로는 땅과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하나의 물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니까 관련 문서를 따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따라서 법적으로는 토지와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 맞죠? 근데 이 주택을 거래할 때 법적으로 물건이 다르다 해서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거래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집을 판다는 것은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도 함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일체로 하나의 물건처럼 이용 거래되는 경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총론에서 배웠던 단어로 바꾸면 복합부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복합부동산의 경우는 토지 가치 따로, 건물 가치 따로 평가합니까?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평가합니까?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평가하겠죠. 그게 무슨 평가다? 일괄평가다. 그래서 예컨대 곰돌이 친구 곰순이가 곰돌이한테 물어봐요. 야 돌아, 요번에 너희 집 가치 감정평가했다며. 얼마래? 우리 집 5억이래 라고 말했다면 그 5억의 금액 속에는 건물 가치뿐 아니라 토지 가치도 합산된 금액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평가하는 걸 무슨 평가? 일괄평가. 그런데 곰돌이 입장에서요, 이 5억 중에서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일까 무척 궁금하더래요. 오케이? 그럼 이때 곰돌이가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이때 토지만의 가치란 복합부동산 중에 일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복합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치평가를 부분평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실제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들을 때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문제 풀다 보면 뭔 말인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느낌이 들면서 답을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력이 부족하거나 내용 이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개론은 내용 안다고 답을 못 맞춰요. 문장표를 익혀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착한 출제자 만나면 처음부터 복합부동산 써줘요. 그럼 복합부동산 나오는 순간 일괄 아니면 부분이 답이겠구나 해서 맞추면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을 길게 늘린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복합부동산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다. 이러면 쉽잖아요. 맞죠? 복합부동산 일괄평가가 원칙이니까. understand? 그런데 이걸 길게 늘려가지고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되어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감정평가한다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똑같단 말이에요. 완벽히. 그러나 첫 번째 문장은 왠지 쉽게 느껴지는데 두 번째 문장은 누군지 몰라도 왜 이렇게 어렵게 낸 거야 이거? 어떤 놈이야? 이런 느낌 받잖아요. 이게 개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쉽게 재밌게 배우기를 해봐요. 문제가 풀릴 수 있나? 절대 못 풀어요. 문장이 워낙 어렵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문장을 함께 배워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보다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부분평가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입이 많이 아픈데 다시 하면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되어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 있는 물건의 일부에 대한 평가. 그러면 부분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그런데 웃긴 게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이 토지의 현황, 현재 이용 상황은 낮입니까? 건부지입니까? 이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황이 뭐다? 건부지다. 아시겠어요? 그럼 건부지 평가다. 이 말 나오면 건물이 있는 현재 상태로 평가니까 얘는 현황 평가죠. 현재 토지 이용 상황이 건물이 있는 토지잖아요. 그럼 건부지 평가 그러면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니까 현재 상황, 줄여서 현황 평가. 맞죠? 두 번째는 뭐냐?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평가하고 싶은 건 뭐만? 땅만. 아시겠어요? 그럼 건부지란 말 나왔을 때 땅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건부지니까 건물은 빼고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복합부동산의 일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부지 평가는 현황 평가이며 부분 평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구조 파악 안 되면 아무리 쉽게 배워보세요. 문제가 풀리나. 됐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두 번, 세 번 반복해 들으시면 나중에 저절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분명히 토지는 현황이 건부지 맞죠? 근데 곰돌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건부지가 아니라 낮이라면, 건물이 없는 땅이었다면 이게 얼마의 가치쯤 될까? 궁금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 쓸데없이 그런 게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응? 오케이? 그럼 얘는 낮이라면이죠. if죠. if잖아요. 그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예요. 이것을 일본에서는 독립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평가. 그러니까 건부지이지만 건물이 없는 낮이로 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일본식 구분 따지면 무슨 평가요? 독립평가. 그래서 독립평가는요, 내용 자체가 낮이 상정평가예요. 근데 이건 봐봐요. 자, 상정자가 없다고 보면 낮이 평가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이 땅이 건물이 없는 낮이였다면 그냥 낮이 평가하면 되지 굳이 상정한다는 말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국어 안 되시죠, 지금? 아니, 잘 생각해봐요. 어떤 땅이 처음부터 건물이 없는 낮이었다면 그냥 낮이 평가라고 하면 되지 굳이 낮이로 봐준다는 상정이란 말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낮이 상정평가란 말 나오면 이미 그 자체가 이 땅이 낮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몸으로 상정한다는 건 그걸로 봐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낮이로 보고 평가한다는 말은 이 땅의 현황이, 현재 상황이 낮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뭐다? 그래. 그럼 이게 분명히 건물이 있는 건부지인 거야. 근데 건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낮이라면 얼마일까라고 평가하는 방법이겠구나. 제목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일본에서는 독립평가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그리고 얘는 현황이 건부진데 낮이라면 조건을 걸고 평가했으니까 성격상 독립평가는 일종의 조건부 평가에 해당한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지 않겠냔 말이죠. 오케이? 기초서에 안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 기초 때 하면 머리 아플까 봐 일부러 안 쓴 겁니다. 근데 왜 얘기를 했느냐? 기본 때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느껴는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못 나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립평가란 말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평가가 또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웬만한 감정평가 방법은 다 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아까 했던 거 소급, 현황, 조건, 기한부 평가 있죠. 요 부분하고 지금 하셨던 일괄, 구분, 부분평가 요런 부분들이 시험화되는 부분이지 그 앞에 뭐 공적, 공인, 뭐 필수, 뭐 임의적 평가 이런 것들은 기출과는 큰 관련성이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왜 할 수밖에 없었냐? 뜻 정도는 알아야 되느냐? 횟가닥 돌아가지고 그동안 안 냈던 거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뜻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는 거였어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면서 그 아래 감정평가 특별 원칙에서 뭐 능한점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쓴 것뿐이에요. 시험 쓸 필요 없어요. 그 안 나온다고 했지 누가 X치라고 했습니까? 어? 본인이 쓸 교과서 아니요. 교과서에 X하면 그 기분 좋아요. 어? 그거 다 지우지 말고 뭐 볼펜 지워봤자 더 그렇죠. 그 참 맨 앞에서 그러고 있어. 맨 앞에서.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뒷장을 그 옆장을 보시면은 가격이론 나오죠. 여기도 은근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건 가치와 가격의 의미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보면 관계라든지 성격만 얘기해 놓고 가치, 가격의 뜻은 안 써놨어요. 오케이? 그럼 한번 제가 써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안 써도 괜찮아요. 이제 가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장래, 미래에 얻게 될 편익, 편리와 편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을 가치라고 한다라고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읽다 보시면 그래 어떤 건물이나 땅을 보유함으로써 앞으로 얻게 될 이익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만든 값이 가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가치는 현재의 값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가치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이러면 거래 당사자면 결국 매도자, 매수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래 당사자 간에 실제 거래 시 지불된 금액, 실제 거래 시 지불된 금액을 뭐라 그래요? 가격이다. 근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지불된 금액이잖아요. 그럼 지불이 된다, 지불되었다 이 말은 시점상 과거죠. 이미 지불이 된 거죠. 그래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 이렇게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압축하면 가치는 현재의 값이며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틀린 것을 해놓고 가치는 미래의 값이며 가격은 현재의 값이다 그랬어요. 그럼 한 부분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답이에요. 그러면 역시 그 문제 수준도 어때요? 무슨 복잡하고 깊숙한 이론 낸 거 아니잖아요.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현재의 값이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했어도 2.5 좀 건지는 문제 아닙니까? 오케이? 근데 이때 가치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건 예컨대 A라는 건물의 가격이 5억이라면 그 5억이라는 값이 싸다고 느끼든 비싸다고 느끼든 적당하다고 느끼든 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라도 5억이라는 가격은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같다면 주관적, 객관적. 그래서 누가 지금 주관 그랬는데 이 주관 써놓으면 반대가 객관일 거 아닙니까? 자, 집중하세요. 자,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 개념이다. 근데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이것조차 기출문제인데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틀린 것은 가격은 주관적 구체적 개념인데 반하여 가격은 객관적 추상적 개념이다. 이랬어요. 그럼 하나씩은 맞게끔 해놓고 하나씩 바꿔놨죠? 그럼 맨날 가격은 객관, 가치는 주관 이것만 외워놨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뒤에 말은 보지도 않고 맞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게 맞아도 그래 객관과 추상이란 말이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국어 언어만 해도 돼요 이건 도대체. 그리고 주관이란 말과 구체란 말이 관련이 있는 표현이겠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기억하려면 다 기억하든지 그 하나씩만 기억해가지고 뒤에 다른 말 집어넣으면 다 틀리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가치는 주어진 시점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원적인데 가격은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그래서 일원적이다. 이런 말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여기 A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2014년 1월 25일 날 2억에 거래가 됐고 2015년 1월 25일 날 3억에 거래가 됐으며 또 2016년 역시 1월 25일 날 4억에 거래됐다라고 가정한다면 요 2014년, 2015년, 2016년 1월 25일은 하나하나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맞죠? 이걸 우리는 거래 시점 그래요. 그럼 하나하나가 거래 시점 맞죠? 그러면 2014년 1월 25일이라는 이 거래 시점에서의 가격은 2억 하나밖에 더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만 존재하므로 일원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잘못 착각하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왜? 가격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 가격이니까 거래가 3번 이루어지면 가격도 3개가 있을 거야. 이런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오케이? 의미는 실제 거래 시 지불된 금액인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하나하나의 날짜를 거래 시점이라고 하고 그 시점, 특정한 거래 시점에서 성립하는 가격은 하나씩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지. 거래가 3번 이루어지면 가격도 3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말도 가능해요. 가격은 가치의 화폐액적 표현이다. 맞습니까? 자, 어떤 물건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게 가격 아니냐. 맞죠?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문장 가능합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 물건의 가격도 오르겠죠? 또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물건의 가격도 내려가겠죠. 그럼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오르고 가치가 내리면 가격도 내려요. 그럼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비례, 반비례. 그럼 일단 특정 재화의 가치와 가격은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말 성립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요.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가격이 바뀌는 거지. 가격이 변동해서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어요?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오른다 그랬지. 가격이 오르면 가치가 오른다는 말 안 했지 않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따라서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가격이 바뀌는 거지 가격이 변동한다고 해서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와 관련해서 기출문제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특정 재화, 재화는 물건이죠. 특정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그 재화의 그 물건의 가치가 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옳지 않다. OX. 맞잖아요.
가격이 올라서 가치가 오른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 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 적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또한 그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치는 가격의 기초이다. 똑같은 말 했는데 하여튼 문장만 바꾸면 틀려. 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가치는 가격의 기초. 그러니까 기초는 토대, 바탕. 이다. 그럼 결국은 이 가치를 화폐 액으로 표시한 게 가격이란 말이나 가치는 가격의 바탕이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오르면 결과로 가격도 오른다는 말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만약 문장이 나와버리면 이것은 앞뒤가 바꿔서 가격은 가치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그냥 단적으로 표현만 보면 격치, 한 글자 위치만 바꿔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표현만 보면. 근데 내용을 해석해 보면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이게 표현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가치는 가격의 기초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현장 가서 격과치 위치 싹 바꿔놓으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나?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가치를 화폐 액으로 표시한 게 가격이죠. 그러니 가치가 변하면 가격도 바뀌겠죠. 그럼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가치는 가격의 기초다. 바탕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치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가격도 오르고 가치가 내리면 가격도 내려가는 관계인지 가격이 변동한다고 해서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가치와 가격은요,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괴리, 일치하지 않아요. 불일치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요게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참 어쩌면 그 출제자들이요, 똑같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꼭 보기를 똑같이 만드는 게 뭐냐면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단기 나오면 가격과 가치가 불일치, 장기가 일치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그 부분에서 문제 나올 때는 전부 똑같은 문제예요. 어떻게? 다음 중 틀린 것은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일치하나 장기적으로는 불일치한다. 그럼 단기, 장기 위치 바꿨잖아요. 그렇게만 대여섯 번을 내서 대여섯 번을. 얼마나 내고 싶지 않은 게 느껴지죠. 새롭게 보기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옛날 나왔던 그 보기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대여섯 번 똑같이 내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근데 문제는 외우기, 그 기출문제 정답을 외우기만 해도 그 문제 맞았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틀려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기출문제 정답을 외우기만 해서도 답을 맞추고 갔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현장 가면 알았던 것도 안 보이니까. 그만큼 반복하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1번 상호관계, 2번 가치와 가격의 구분해서 표까지 뭉뚱그려서 설명을 모두 마친 거죠. 뭐 빼놓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의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이 말이 나오면 예측하는데 4번 해가지고 가치 발생 요인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함께 묶어서 비교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잠깐 또 쉬었다 가보겠습니다.